다이달로스는 아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아들 이카로스는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바다 밑을 내려다보니 시퍼런 파도가 집채라도 집어삼킬 듯이 요동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새의 깃털이 무수히 흩어져 있었다. 이카로스! 이카로스! 다이달로스는 목이 터져라 아들을 불렀다. 그러나 파도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야? 다이달로스는 해안가에 날개를 접고 내려앉았다. 그리고는 해안가를 미친 듯이 훑기 시작했다. 콩나물신문이라는 아주 독특한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콩나물신문은 좀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조합원들이 한 300여 명 되는 그런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좀 모아서 만드는 그런 지역신문이거든요. 저희 콩나물신문에 저희가 내 고향 부천 이야기라는 그런 코너를 마련해가지고 부천의 땅 이름이라든지 문화재, 그 다음에 동네에서 얽힌 이야기, 기타 사람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연재를 하고 있고요. 내 고향 부천 이야기도 벌써 한 20번째 넘게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일종의 신화이죠. 이게 다이달로스라는 어떻게 신은 아니고요. 인간의 모습이지만 신을 닮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달로스는 당시에 특별한 장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건축학자이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 도시를 창조해내는 그런 창조자 역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크레타에서 쉽게 말하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미궁이라는 아주 우리가 요즘 들에서도 늘 사용하는 단어인 미궁이라는 거대한 미로를 만들었던 그런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늘 그 미로를 만들어서 창조적인 욕구에 불타올랐었는데, 당시에 크레타의 왕이었던 미노스라는 사람이 너무나 쉽게 말하면 다이달로스를 혹사시키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이라든가 너무 혹사해서 거기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탈출한다는 것은 하나의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깊고요. 그래서 당시에 아들이었던 이카로스하고 같이 크레타 섬을 탈출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일하는 중에 새들의 날개라든지 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거대한 날개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람 등어리에 붙여서 하늘을 날아오르다가 아들이 너무너무 아버님 다이달로스를 말을 안 들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태양 가까이 가서 결국에는 밀랍이 녹아내려서 크레타에 있는 바다로 이렇게 말 그리스 해안에 있는 바다에 추락해서 죽는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지만 결국에는 그 자신은 크레타라는 그런 섬에서 탈출하는 자유의 하나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줄거리입니다. (1994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 부천 실업고등학교라고 야간 고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어를 가르쳤었고요. 그때 야간 고등학교이고 학력 인정을 받지 않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학력을 인정을 받는데 당시에는 학력 인정을 받지 않아서 저희들이 교과서를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일종의 요즘 말하는 대안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어 교과서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교과서가 애들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 기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안 맞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었고 애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당시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됐고요. 거기에 큰 감명을 받고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신화라든지 민속, 문화 이런 것 쪽에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가졌고요. 왜냐하면 시 창작이라든지 뭐 이런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민족적인 뭐랄까요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의 서양 문화의 하나의 근원이고 뿌리였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좀 강해서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섭렵을 해서 읽는 다음에 그걸 한번 소설로 한번 꾸며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소설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거 처음 발표할 때 지금은 이제 소설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좀 약간 선정적으로 이렇게 벌거벗은 신들의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원투. 그래서 상당히 당시에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애독자 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책들이 좀 꽤나 많이 팔렸었고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자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정서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국어교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교육에서 민족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서양의 뿌리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지 못하고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인문학이라든지 기타 과학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벅차할 수도 있다. 그 그리스 로마 시의 뿌리를 알므로써 유럽의 문화라든지 전 세계 문화들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친구들한테나 아이들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제가 2권의 소설을 썼고요. 한 권의 아이들용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한 바퀴라는 책도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련해서 에세이도 좀 쓰고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유럽의 신화라든지 또는 요즘에는 좀 관심을 갖는 것들이 중국 신화라든지 일본 신화라든지 우리나라 신화라든지 또는 인도 신화라든지 동양적인 신화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탐구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는 글로벌할 시대니까 또 글로벌 된 그 밑바탕과 토대는 각 세계적으로 이렇게 흔하게 원초적인 그런 신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신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제 고향이 전라남도 나주 세지인데 세지 면 초등학교 조그마한 딱 2반인 학교 졸업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면단위 중학교, 세지중학교라고 가서 한 10리 정도 먼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10리 정도 걸어 다녔는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수업 시간에 매일 영화 얘기라든지 기타 교과서에 관련된 소설 이야기라든지 또는 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한 5분 내지 10분 정도씩을 해주셨어요. 그 기억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중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는 문학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꿈을 좀 갖게 됐던 거고요. 그때 조금씩 습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를 한두 편 썼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제가 전주로 유학을 갔는데요. 국어 시간에 제일 특히 주목을 했던 것들은 문학작품, 그 다음에 공부 대신 세계문학 전집 읽었던 것 같고, 교과서보다는 세계문학 전집이라든지 당시에 유행하는 서점에 달려가서 당시에 나왔던 잡지라든가 이런 것들 시 읽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마 정량 시인을 저희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분이 맨날 시 칠판에다 써놓고 입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가 좋아하는 시 쫙 써놓고 이제 낭송하고 어떨 때는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 교탁에서 푹 주무시기도 하면서 자스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 멋있는
반대로. 그러면서 자기가 썼던 시들이나 이런 것들을 낭송해주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소설보다는 시 쪽이 좀 강했고,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한 시 한 16편 정도 묶어가지고 조금 시집처럼 묶어서 선생님한테 드려서, 그래서 너는 시 쓰는 학교로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중앙대 문해창작학과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분의 영향이 아마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한 5명이 모여서 일종의 동인 그룹으로 해서 매일 시 토론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때는 또 서양에서 뭐 보들레르라든지 뭐 랭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심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시가 좋겠다. 시를 써보자. 그리고 윤동주 선생님의 소실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동해서 좀 민족적인 시인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은사 1학년 때 은사 선생님이 구상 시인이셨습니다. 구상 선생님이셨는데 첫 시간에 딱 제 시 발표할 사람 그래가지고 처음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제가 가장 당찼으니까.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가장 시를 잘 쓴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를 칠판에다가 제가 판서를 다 쫙 아주 당당하게 했었는데 구상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시 설명하면서 이게 한 줄씩 한 줄씩 딱 지어가시더라고.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야. 여기 이거는 시적으로 형상화가 덜 됐어. 이거는 이미지만 너무 강조됐어.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딱 한 줄만 딱 남겨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적인 틀을 좀 갖춘 것 같아. 이렇게 딱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거의 절망할 뻔했어요. 엄청난 절망을 해가지고 상당히 술집을 좀 많이 가기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마 문학으로서 우뚝 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시집에서 시를 최소한도로 한 4-5편씩 꼭 읽습니다. 매일 날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감성도 해보고, 내 충전도 하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읽는 것 같고요. 문학 작품을 또 읽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시 창작하는 입장에서 또는 소설 창작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번뜩이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번개처럼 스쳐가는 시를 쓸 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읽다가 한 줄씩 읽다가 번개처럼 스쳐가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상당히 그래서 시를 쓰거나 이렇게 쓸 때는 번개처럼 스쳐가는 것들이 하나의 단초가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한 편의 시가 완성이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참을 헤매고 있을 때 시커먼 물체가 바닷물에 떠밀려 왔다. 가까이 보니 이카로스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명랑했던 나들이 순식간에 시체로 변해 바닷물에 떠밀려 왔던 것이다. 다이달로스는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눈물조차 흘릴 수가 없었다. 다이달로스는 멍하니 이카로스의 시체를 바라보다가 시체를 보듬어 안고 들판으로 나아갔다.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그렇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이카로스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만 것이었다. 다이달로스는 날개를 떼어버렸다. 문학을 진로로 택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다면 보다 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미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쳐서 이렇게 하나의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바둑을 두는 걸 좋아하지만 바둑에 미치면 천장에 바둑을 쓰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 제가 시를 쓰고 싶을 때 너무너무 간절하면 꿈속에서도 이렇게 시를 써요. 실제적으로 저도 씁니다. 그러면 물론 깨어나면 다 잊어버리지만 그렇게 해서 늘 시를 생각을 하고 문학을 가까이 하고 문학을 접하고 또 문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토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을 멀리 해놓고 언젠가는 나는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뭐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친구처럼 또는 자기 자신처럼 자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애정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 대해서 시인이 되고 싶어 하면 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또 교과서를 내용을 보니까 우리 배웠을 때는 좀 빈약했다라고 생각이 여지만 요즘에는 문학작품이 아주 많이 실렸더라고요. 최근작부터 옛날 역사적인 작품들을 많이 실려 있어서 교과서만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문학 하나의 교과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교과서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너무 실증이 나면 다른 책도 싫어하더라고요. 교과서가 재밌어야 되는데 교과서를 싫어하다 보니까 다른 책도 싫어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교과서를 좀 취미를 좀 붙이면 또 다른 책들도 좋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아들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올라가서 제가 늘 책을 읽어라 하고 독서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책을 안 읽어요. 읽기 싫어해요. 대신 만화 영화라든지 영상에 푹 빠져가지고 웹툰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만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 저하고 같이 책 읽기 하나 그룹을 친구하고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모여서 책 읽기 가지고 독후감도 써보고 토론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그러니까 틀에 짜여진 독후감 평이 아니라 자기가 읽었던 것들을 진솔하게 표현해 나가고 이렇게 자주 그것이 좀 습관화 되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 읽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도서 목록을 보거나 권장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그런 버릇까지 조금 길들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에 내려온 지는 89년도부터 내려왔으니까 거의 한 26년, 2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은 몰라요. 중동 신시가지하고 상동 신시가지가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변해버렸지만 거기에 옛날에는 조그마한 하천이 흘렀던 거고요. 그래서 서해안의 물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에 배도 띄우고 쉽게 말하면 대교 어화라는 것들도 있어요. 대교 어화라는 얘기는 거기에 이름이 하천이 굴포천이었는데 굴포천에서 밤에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고기를 잡는 횃불을 켜놓고 고기를 잡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대교 어화라는 그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고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해방 이전부터 부천에는 한 가지 특색 있는 과일이 좀 생산이 됐었고요. 복숭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교과서에도 우리나라 3대 과일로 이렇게 명칭이 됐을 때, 심지어 남과 북이 하나로 연결돼 있을 때 신우주까지 이렇게 만주까지 가서 부천에 있는 복숭아가 만주에서도 팔리고 만주 사람들이 부천은 복숭아를 먹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부천 이쪽으로 성주산이라든지 부천 일대가 거의 복숭아 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천이 인구 거의 100만을 헤아려가는 아주 광역도시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문화 특별도시라고 해서 문화적인 이런 이벤트라든지 문화적인 행사, 축제, 기타 문화적인 이런 바탕이 되는 그런 도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